슬프다. 조정에 소원이 있어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가? 통곡을 하다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갔다. 네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한 것이 모두 나의 힘인 줄 어찌 모르느냐? 이 오랑캐들아, 너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시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그렇게 된 일이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부득이 살려보낼 수밖에 없구나.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라. 한바탕 꾸짖은 후 돌려보내니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은 막힌 길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옛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 반면 달력은 아주 요간하게 쓰였다. 무엇보다 달력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사용됐다.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20세기 초기만 해도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시계 하나가 기와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다.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동창이 밝아올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면 해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날 밝을 때 일하면 되지 농사일을 꼭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할 이유가 뭐 있었겠는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추워지는 10월에 벽지를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조상들이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되돌아갈 터였다.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며 한 해 농사를 지었다. 3월 21일쯤인 춘부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6월 6일쯤인 망종부터 6월 21일쯤인 하지까지는 모내기를 한다.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쳐서 1년 중 제일 바쁜 때이다.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8월 8일쯤인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며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심는다. 9월 23일쯤인 추분이 오면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그리고 이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이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에 구실을 했다. 그래서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요시했다. 그러나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다.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땅을 가꾸었다 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넘을 수 없다. 곡식과 열매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업은 다르다.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봄이건 공장은 언제나 돌아간다. 시간은 정말 돈이 되었다.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점점 시간에 민감해졌다. 도시 곳곳에는 시계가 높다랗게 걸린 탑이 등장했다. 공업의 덩치는 나날이 커져갔다.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여기에서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훨씬 중요했다.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 자원을 켜면 된다.
자원은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공장까지 가져오는지가 문제될 뿐이었다. 공장에 필요한 자원 가운데 고무나 사탕수수 등 농업과 임업을 통해 얻는 것이 더욱 많다.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자연을 닥달하여 필요한 것을 마구 빼앗아내기 시작했다.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지금은 과일의 제철이 없다.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석유를 내고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듯 농산물도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낸다.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달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옛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다.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러했다.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 해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란다. 시골 노인들은 이런 식의 충고를 입에 달고 살았다. 제 아무리 욕심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 살고자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자연환경을 바꿔버리려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려 한다.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 버렸을까?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솥대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다.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석탄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점점 더워진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홍수나 가뭄도 잦아졌다. 이 모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 겪지 않을 위협들이다. 우리의 임금들은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들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을 빌었다.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땐 자연에 신경 썼다는 의미이다.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시간은 돈이라며 째깍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 바삭하고 구수한 바게트는 프랑스의 대표 빵이다. 바게트는 딱딱하게 구운 빵으로 구수한 맛이 나는 누룽지와 만드는 원리가 비슷하다. 프랑스의 빵은 만든 후 8시간 안에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산다. 프랑스 빵은 크기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제각기인데 바게트는 길이 67에서 68cm, 무게 280g의 빵이다. 프랑스에서는 신선한 빵 맛을 위해 비닐 포장지 대신 통풍이 잘 되는 포장지를 쓴다고 한다. 통풍이 안 되면 빵 표면이 눅눅해지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표빵 프레첼은 중세 교회에서 구운 축제용 빵인데 매듭 모양으로 되어 있다. 밀가루 반죽에 소금을 뿌려 구워낸 프레첼은 주로 아침 식사용으로 먹지만 짭짤하고 쫄깃하여 맥주와 함께 먹기도 한다. 맥주 안주용으로도 안성맞춤인 프레첼은 매년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 덕분에 유명해졌다. 영국으로 가면 잉글리시 머핀이 기다린다.
이 빵은 비단길을 따라 유럽에 온 중국의 호떡에서 유래하였다. 잉글리시 머핀은 빵을 구울 때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여 팽창시킨 것으로 수평으로 잘라 햄이나 소세지, 야채를 올려 먹거나 버터나 잼을 발라 먹으면 더 맛있다. 이 외에도 덴마크의 데니시 페이스트리, 네덜란드의 더치 브레드 등 유럽의 빵은 그 종류도 이름도 다양하다. 북서유럽은 영국, 프랑스 북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3국을 포함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독일이나 노르웨이의 사회제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곳의 기후는 사회제도만큼 좋지는 않다. 북서유럽의 기후를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하는데 이는 대륙의 서쪽에 있으면서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북서유럽은 대부분 중위도에 속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고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편서풍은 중위도에 부는 바람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과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난 후 다시 유럽으로 돌아올 때 이용했던 바람도 편서풍이다. 대서양을 지나며 바다의 습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편서풍은 유럽에 도착해서 기후에 영향을 준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 서서히 데워지기 때문에 여름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북서유럽에는 여름 평균 기온이 영상 22도를 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까닭으로 북서유럽인들은 서늘하고 건조해도 잘 자라는 밀을 재배하고 너른 풀밭을 이용해서 소를 키웠다. 밀은 그냥 먹으면 쌀처럼 달달하지 않고 까칠하며 맛이 없다. 그래서 가루를 내어 빵이나 면을 만들어 먹은 것이다. 북서유럽에는 메마른 땅이 많다. 빙하기 때 토양이 빙하로 덮여 있어서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지 못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탓이다. 워낙 박토이다 보니 농사를 몇 년 지으면 아예 못 쓰는 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농부는 감자, 사탕무, 밀 등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많이 빼앗아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돌려가며 농사를 지었다. 또 어떤 농부는 경지의 계절에 따라 경작을 하는 땅과 쉬게 하는 땅으로 나누고 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순서를 바꾸었다. 휴경지는 경지가 되고 경지는 휴경지가 되게 한 것이다. 유럽의 빵 맛을 결정한 숨은 주인공은 소금이다. 유럽에 있는 북해연안은 세계적인 갯벌 지역으로 북서유럽 국가들은 최고급 천일제염을 만드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보유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프레르드셀은 유럽 최고의 소금으로 프랑스 고급 요리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북서유럽에는 빵을 즐겨 먹었다. 당시의 빵은 지금처럼 화려하지도 재료가 복잡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밀가루에 물과 약간의 소금만 넣어서 자연 발효로 만든 투박하게 생긴 빵을 즐겨 먹었다. 크기도 수박만한 것이 있을 만큼 지금보다 훨씬 컸다. 작게 만들면 금방 딱딱해져서 오래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빵은 그 모습 그대로 명품이 되었고 어떤 빵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 명품이 되었다. 유럽은 신대륙 발견 이전까지만 해도 농사에 불리한 자연환경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다. 그러나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듯이 서늘한 여름 빙하박토라는 열악한 환경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빵을 만들게 했다. 유럽을 빵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그들의 땀방울인 셈이다.
최근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유는 천차만별이지만 그중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 채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가장 많죠. 어떤 이들은 구제역 때문에 소나 돼지 수백 마리가 심지어 산채로 매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채식에 나섰죠. 많은 사람은 채식이 자신의 건강도 지키면서 지구도 지키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채식이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육식주의자라는 말은 없지만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있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런데 채식이 정말로 만병통치약일까요? 육식 위주의 서양 식단이 대세가 되면서 예전에 비해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육류 섭취를 줄이는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채식만 하면 건강할지를 놓고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채식과 먹을거리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이장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채식을 하는 10대 청소년은 고기를 함께 먹는 또래에 비해 다이어트에 집착할 가능성이 2배나 높습니다. 또 억지로 구토할 가능성도 4배나 높아요. 채식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식이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많이 나타나죠. 실제로 주변의 경험을 보면 채식으로 건강이 좋아진 사람만큼이나 건강이 망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연구 결과는 당연해요. 비만,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많은 연구는 공통적으로 즉 개인별 특성이 이 같은 질환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 특정 개인의 건강에 채식 식단이 좋다고 해서 다른 개인의 건강에도 유익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특히 성장에 단백질과 지방이 필요한 영유아나 청소년이 채식만 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이야말로 우리 몸이 단백질, 지방을 가장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육류를 자주 섭취하는 성인의 몸에 채식이 좋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성장기 영유아나 성인에게 강요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중세 유럽의 향신료 탐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라고 고추를 평가했습니다. 이후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퍼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추는 신대륙과 함께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고추의 매운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장을 즐겨 먹듯이 고추의 원산지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타바스코, 칠리소스 등 매운 소스가 발전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이 발달해 인도네시아의 산발, 태국의 남프릭 등 매운 소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매운 품종의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아섬 지역에서는 엄청난 매운맛을 자랑하는 부투졸록 기아 고추가 재배되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는 부드러운 고추의 변종으로 미국의 열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향신료인 파프리카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 헝가리로 전파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단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양한데 이 중 순한 맛의 파프리카 가루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헝가리식 쇠고기 스튜 굴라시는 파프리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고추는 매운맛, 순한맛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